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1978년 전라북도. 당시 이 지역에서 백화양조라는 주류 회사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겐 좀 낯선 기업이죠. 1945년에 설립된 백화양조는 청주나 인삼주 같은 다양한 술을 만들어 팔면서 입지를 쌓게 돼요. 현재에는 대기업에 인수돼서 합병된 상태고요. 하지만 그 주력 상품이던 백화수복만큼은 지금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자, 이 백화양조가 본거지를 두고 있던 건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당시 백화양조 회장의 아들 강구는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유명 회사 자식이다 보니 지역 여학생들에게는 부잣집 아들이래 선망의 대상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 군산의 모 여자고등학교에는 아주 예쁘기로 소문난 3학년 김양이 있었습니다. 남학생들로부터 끊임없는 구애를 받아올 만큼 아주 예쁘기로 소문났어요. 그런데 사실 김양은 백화양조 회장의 아들 강군과 오랫동안 교제 중이었죠. 이 두 사람이 초등학교 동급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알고 지내다가 갑자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 후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의 교제를 가장 기쁘게 여긴 건 다름 아닌 김양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 기업 아들이 딸과 사귄다? 이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김양의 집안은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1978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감안했을 때 좋은 집안의 딸을 시집 보내는 건 신분 상승의 가장 빠른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죠. 김양도 이걸 의식했던 걸까? 같은 해 4월에 김양이 어머니에게 엄마, 이제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김양과 강군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수도 있죠. 아니 사실 근데 이들이 지금 고3이잖아요. 시대적 배경상 그걸 감안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두 사람이 결혼을 상의하는 게 아주 섣부른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 젊은 남녀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어느 날 뜻밖의 소문이 시작됩니다. 강군의 같은 반 친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네 여자친구 그 김양 걔 남자 관계 되게 복잡하대. 아주 까져가지고 문란하다더라? 앞서 김영이 외모 때문에 군산 지역에서도 유명하다고 했죠. 들이대는 남자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구는 여자친구에 대한 소문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시간이 갈수록 의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여자친구를 미행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당시 김양은요,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과외 수업을 받았다고 해요. 강군이 의심했던 건 바로 이때였죠. 과외 핑계로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새벽 뒤를 밟았죠? 확인해보니 의심할 만한 점은 전혀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 의심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았어요. 4월 8일 새벽, 그날도 김양은 과외 수업을 받기 위해서 일찌감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군이 떡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아요.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야,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어. 따라오라면서 김양을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이끌린 곳은 군산시 월명동에 위치한 백화양조 공장. 자, 지금은 그 누구도 출근하지 않는 새벽 시간입니다. 공장은 끔찍히도 고요했죠. 강군은 김양을 데리고 저벅저벅 걸어서 공장 2층으로 향해요. 거기에는 실험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강군이 본격적으로 여자친구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 몰래 딴 남자 만나냐? 너 다른 남자랑 잤다며? 사실 증거 없는 질문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이 강군이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김양은 황당했어요. 그저 소문만 듣고 이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너 말고 만난 사람이 없어 라고 해명을 하지만 강군이 쉽게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오히려 김양을 더 몰아붙여요.
너 누구랑 만났어? 누구야? 그럼 이런 소문이 왜 던 거야? 자, 그러자 너무도 억울해하던 김양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하나씩 스스로 옷을 벗더니 강군 앞에 알몸으로 서게 됩니다. 너 내가 다른 남자랑 성관계 가졌다고 했지? 그런 증거 있냐고. 나한테 찾아보라고.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강군은 김양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김양은 극심한 수치심과 억울함, 거기에 배신감까지 느꼈을 겁니다. 이로 인한 충격 때문이었는지 강군이 그녀를 막 몰아붙이는데 잠시 후 김양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실신하고 말아요. 강군은 갑자기 눈앞에서 여자친구가 쓰러지니까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쓰러진 그녀를 붙잡고 막 강하게 흔들었죠? 야! 근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간 머릿속에 얘 죽었나 봐. 이 실험실에 오기 전 원래 강군의 계획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김양과 이야기 끝내고 얼른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닥치자 너무 당황스러웠죠. 어찌할 줄을 몰라요. 설상가상으로 1층에서 몇몇 직원들이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곧 있으면 2층 실험실 직원들도 나타날 거예요. 강군이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내가 너무했나? 너무 몰아붙였나? 그래서 얘가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습을 직원들, 그러니까 자기 아빠의 직원들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되죠.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혔는데요. 그렇다 보니 강군은 김양의 생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직 이 사건을 감춰야 해. 이때 눈에 들어온 건 실험실에 있던 대형 술통. 다짜고짜 강군은 김양을 들어서 술이 가득한 술통에 집어넣어요. 그 술과 함께 아이가 가라앉았죠. 강군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김양이 아까 옷을 벗었잖아요. 그 옷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술통 앞에 두었습니다. 마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후에 강군은 직원들의 눈을 피해 공장을 떠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약 20일이 흘렀는데 직원들이 그 김양의 옷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험실에서 기계를 돌리다가 마침 술통에 들어있던 김양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즉각 수사가 시작되었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건 김양의 남자친구 강군이었죠. 이 사건 현장인 백화양조 공장, 게다가 이 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김양 집에 놀러 왔었고 이틀 전에도 집에 전화를 걸어서 내일 만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확인이 되었으니까요. 강군이 이제 신문을 봤는데 예상대로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때 경찰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거짓말 탐지기.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는 뭐 요즘 시대엔 너무 흔한 기법이죠. 하지만 1978년에는 이제 막 도입된 아주 신생 수사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도 상당한 모험이었어요. 강군에게 질문을 시작했죠. 사건 당일 김양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김양의 옷을 벗기거나 벗게 하고 술통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김양이 어떻게 백화양조 2층 실험실로 들어갔는지 압니까? 아니요. 김양이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아니요. 강군은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그 반대를 말하고 있었죠. 강군의 혈압, 맥박, 호흡약, 이 기록을 종합한 결과 거짓이에요. 결국 강군은 모든 걸 체념했고 추궁에 못 이겨 범행을 자백합니다. 저는 그냥 죽은 줄 알고 술통에 넣은 거예요. 이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검찰은 강군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살인죄를 기소했습니다. 참고로 이 건은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기소의 사유가 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자, 재판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강군 측 변호사는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냐? 라면서 반발해요. 막 도입된 지 얼마도 안 됐으니까요. 사실상 현재에도 이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혐의를 판단하는데 참작할 사유가 될 뿐입니다. 그 당시 법원도 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여타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강군의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죠. 그 결과 그에게 내려진 선고는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이었습니다. 장기, 단기 이게 좀 생소한 판결이죠.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선고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수감 태도에 따라서 장기, 길게는 3년, 단기, 짧게는 2년 6개월을 복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복역을 하는지 그 태도를 좀 보고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어쨌든 그건 둘째치고 지금 사람을 술통에 넣어가지고 죽였는데 징역 3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강군은 1981년 만기 출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의 근황은 현재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죠. 말도 안 되죠. 지금 같으면 절대로 같은 결과를 내올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는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에? 이게 맞아? 하실 거예요. 일단 정말 그날 김양이 강군의 주장대로 결백을 밝히려고 스스로 옷을 하나둘 벗었던 걸까요? 또 갑자기 기절을 했다는 것도 맞을까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주 과거 사건이라서 이게 또 사건의 디테일들이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법원의 판례에는 그저 김양이 강군의 혼란에 흥분해 기절했다라는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참 이게 찝찝함이 남는 사건이에요. 아니 술통에다가 사람을 넣었고 술통에서 시신이 발견된 정말 국내 유례 없는 사건이니까요. 그 당시의 수사는 이게 최선이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선 거짓말 탐지기 활용이 점차 실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80년에 벌어진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 이때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수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한편 백화양조 이 회사 사장 아들이 여자를 죽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술통에 넣었다? 이거가 알려지면 백화양조의 이미지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건 시간 문제죠.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도 참 극적인데요. 원래 한 언론사가 취재를 막 해서 최초로 사건을 보도했어요. 근데 이러면 기업 이미지 나락하잖아요. 그래서 백화양조 측에서 이 기사가 담긴 신문의 해당 호수를 전량 구매해서 폐기해버려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때는 이런 방법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지역신문일 테니까 다 회수한 거죠. 근데 언론사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지를 발매했어요. 그러자 백화양조 측에서 또 한 번 전량 구매해서 다 폐기해버려요.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순 없죠. 결국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백화양조, 특히나 군산 쪽 민심이 수렁였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끔찍한 괴담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김양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해당 술통에 들어있던 술이 판매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에요.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소름 돋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자극적인 이야기다 보니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아예 백화양조의 그 대표 상품이던 백화소주가 그거 김양의 시체가 들어간 채로 만들어졌대. 그대로 출고했대. 이게 괴담에서 그게 점점 기정사실화됩니다. 결국에는 여고생의 시체로 만든 소주다라는 이야기까지 파생되었고요. 현실적으로 실험실에 있던 술이 시중에 출고되었다는 건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양의 시신이 발견된 통이 애초에 약간 술 찌꺼기를 모아놓는 곳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술통이 아니라 술 찌꺼기 통이다. 네, 확실한 건 이 사건으로 인해 백화양조 측은 엄청난 하락세를 경험했고요. 결국 1년도 안 돼서 소주 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여고생의 시체로 만든 소주, 이런 엽기적인 이야기는 괴담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죠. 바로 김양을 살해한 강군이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